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살다 보면 전화위복이 될 만한 일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최악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제 인생에도 딱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에 결혼을 약속했던 전 남자친구와의 파혼 경험인데요. 오늘은 그 지긋지긋했던 기억과 결국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던 통쾌한 반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현재 금융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평소에는 숫자와 씨름하며 냉철한 분석과 논리적인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이지만 맛집 블로그를 운영하며 퇴근 후나 주말에는 식당을 찾아다니고 제 솔직한 감상을 기록하는 취미를 즐기기도 합니다. 저는 늘 저희 부모님처럼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그런 따뜻한 가정을 꿈꿨는데요. 화려하진 않아도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결혼을 하고 싶었죠. 제 전 남자친구였던 이도현은 저보다 2살 연상이었습니다. 이도현은 당시 젊고 유망한 오너 셰프였고 번화가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작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막 오픈했었어요. 자기 요리랑 레스토랑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했는데 저도 그런 자부심과 자신감이 좋더라고요. 그는 인물도 괜찮았고 집안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대학 교수셨고 예비 시아버지는 은퇴하신 외교관이셨거든요. 저와 그 남자의 첫 만남은 블로그로 인해 이루어진 거였어요. 저한테는 음식 잡지사 기자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저도 요리나 맛집을 좋아하고 친구는 직업 자체도 음식 잡지사 기자다 보니 그 친구와 만나면 서로 맛집 찾아다니고 음식 얘기를 주로 나눴습니다. 하여튼 그 친구 역시 제 맛집 블로그를 자주 들어오기도 하고 좋은 곳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도 잘해주는데요.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신상 레스토랑인데 한창 핫하다면서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했고 실력도 뛰어나다고 하면서요. 사실 그 친구가 레스토랑으로부터 초대를 받은 건데 제 얘기를 하면서 같이 가겠다고 했다는 거죠. 저는 너무 좋다면서 꼭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정말 좋더라고요. 은은한 조명과 골드톤의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 좋았습니다. 게다가 코스로 제공되는 음식들은 플레이팅도 아름다웠고 맛도 좋더라고요. 아, 여기 셰프가 요리 공부를 정말 많이 했구나 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요. 그렇게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그 오너 셰프가 저희 테이블에 와서 제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오너 셰프가 바로 이도현이었어요. 이도현은 제 친구와 곧 있을 잡지 인터뷰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죠. 그러다가 이도현은 저에게도 묻더라고요. 오늘 식사는 괜찮으셨나요? 깔끔한 흰색 셰프복을 입은 그 남자는 웃으며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에게 오늘 먹어본 음식들에 대한 제 솔직한 감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극찬이었지만 몇 가지 조합이나 플레이팅의 디테일에 대한 제 개인적인 아쉬움이나 개선점도 곁들였죠. 사실 제 친구야 전문 기자지만 저는 그냥 취미 블로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제 말이 기분 나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 남자는 깊은 흥미를 보이며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경청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저도 좀 좋아 보였습니다. 지한 씨께서도 요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식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그냥 맛집 찾으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음식 좋아하다 보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저는 좀 민망하고 멋쩍어서 그렇게 말했는데 제 친구가 오히려 옆에서 잘 보셨어요, 셰프님. 얘가 미각도 살아있고 제법 예리하다니까요. 음식 잡지 기자는 오히려 저 말고 얘가 해야 돼요. 하면서 막 웃더라고요. 그러게요. 오늘 해주신 말씀들 저희 레스토랑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귀중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제가 새로운 시즌 메뉴를 개발할 때 지한 씨를 초청해도 될까요? 시식도 해주시고 냉철한 평가를 좀 해주시고 또 괜찮으시면 블로그에 홍보글도 올려주시면 더 좋고요. 저야 좋죠.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사실 그날 그렇게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괜히 민망한 기분으로 친구에게 물어봤었습니다. 나 전문가도 아닌데 너무 오버한 건가? 셰프 입장에서 내가 조합이 어쩌고 플레이팅 어쩌고 한 거 기분 나쁘진 않았겠지? 기분 나쁘긴 오히려 다음에 또 와달라고 하잖아. 그리고 네가 뭐 기분 나쁜 소리를 했어? 음식 먹고 솔직한 얘기를 했지? 그런가? 그나저나 저 셰프님 되게 괜찮지?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인상도 좋고. 그러게. 인기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겠지?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셰프님이 한 말도 그냥 인사치레로 하신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정말 신메뉴 시식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다시 그 셰프의 레스토랑에 가게 되었고 그 일을 시작으로 만나고 연락하다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야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 이도연은 저한테 처음부터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고 새로운 메뉴에 대한 시식이 목적이라기보다 저한테 연락할 구실로 그런 말을 한 게 더 컸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당당하면서도 자신감 넘치고 또 자신의 일과 요리에 대한 열정과 진지함을 느끼는 그 남자에게 큰 호감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서로 바쁜 시간을 쪼개며 열심히 만났죠. 남친은 레스토랑 영업이 끝나면 피곤하더라도 잠깐이라도 저를 보고 싶다며 찾아왔고 저도 남친을 보러 레스토랑에 종종 찾아갔었죠. 남친은 레스토랑 쉬는 날이면 그의 레스토랑에서 저만을 위한 특별한 시크릿 메뉴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남친의 세심함과 로맨틱한 모습들에 하루가 다르게 그에게 깊이 빠져들게 되었죠. 그리고 양가에서도 저희의 교제를 무척 좋게 보셨어요. 특히 그의 부모님은 저를 처음 만난 날부터 우리 도연이가 드디어 천생배필을 만났구나. 지한 씨처럼 참하고 똑똑한 아가씨라면 우리도 두말 없이 대환영이다라며 무척이나 저를 좋게 봐주시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 조건으로만 치면 제가 더 부족했을지 모르는데 남친 부모님은 유독 저를 반가워하고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지 1년 만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한 반쪽이라고 굳게 확신했어요. 단순히 조건 같은 게 좋거나 맞아서가 아니라 서로 생각하는 거나 가치관도 너무 잘 맞았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아이 없는 결혼 생활인 딩크라는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이 저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아이 없이 서로에게만 오롯이 집중하며 각자의 커리어를 쌓는 것을 둘 다 원했고 또 자유롭고 열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공통된 꿈도 있었죠. 보통은 결혼하면 자연스레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할 테지만 남친과 저는 둘 다 딩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도 드렸고 예식 날짜까지 대략적으로 잡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주변 지인들에게도 인사를 하거나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그런데 남친은 자신의 친구들을 소개해 주었는데 이상하게도 친구가 딱 2명뿐이더라고요. 약사인 유부남 친구 김민수 씨와 해외 투자 컨설턴트라며 홍콩을 자주 오가는 미혼 친구 최준영 씨였죠. 물론 친구가 무조건 많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의 친숙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을 생각한다면 친구가 정말 많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서 좀 의외였죠. 나는 원래 친구가 별로 없어. 어릴 때부터 유학 가서 해외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성향도 소수의 깊은 관계를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의아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주변 친구나 지인이 별로 없다는 것에 비해서 남친의 휴대폰은 늘 쉴 새 없이 울렸거든요. 게다가 제가 모르는 사람들과의 약속이나 통화도 잦아 보였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도연 씨는 친구도 별로 없다면서 전화는 왜 이렇게 밤낮 없이 많이 와? 혹시 나 모르게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 말에 말도 안 된다는 듯 웃으며 아, 이건 전부 레스토랑 관련된 일 때문에 그래. 거의 비즈니스 관계자들이야. 진짜 내 속마음을 다 터놓고 지내는 친구는 딱 그 2명뿐이고 다른 지인들은 별로 없어. 내가 주변에 다른 여자라도 있을까봐 걱정돼? 아무래도 자기가 좀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긴 하잖아. 제 말에 남친은 막 웃더라고요. 내가 그래? 그렇다 해도 상관없어. 나한테는 자기뿐이거든. 라면서 너무나도 능숙하고 자연스럽게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그때는 그 말을 100%다 믿었습니다. 젊고 잘 나가는 오너 셰프니까 당연히 사업 관련해서 제안도 많이 올 거고 비즈니스 관련해서 바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친의 말을 믿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바로 제가 놓쳤던 수많은 위험 신호 중 하나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남친의 성향과는 다르게 학창시절부터 친구가 많아 여러 동창 모임을 꾸준히 가지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하고는 여전히 친해서 종종 보는데요. 결혼할 남자친구다 보니 남친을 모임에 데리고 나간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남친은 제 모임에 따라가면 꽤나 쾌활하고 사교적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저희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는 다양한 직군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게 예쁘고 화려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장수연인데 수연이는 20대 초반에 쇼핑몰 모델로 일하다가 현재는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연이와 저는 동창 모임 외에도 한 번씩 따로 만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어요. 수연이는 워낙 예쁘고 도도한 느낌이라 그런지 남자 보는 눈이 유난히 높고 까다롭기도 했어요. 제게 종종 지안아, 주변에 괜찮은 남자 없어? 나도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연애 좀 하고 싶다. 능력 있고 교양 있고 나랑 대화가 통하는 그런 남자로. 라며 소개팅을 부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어 번 제 아는 지인 중에서 괜찮은 남자를 소개시켜 준 적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수연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잘 안 되었어요. 하여튼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중 또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제 남친도 데리고 오라고 했고 저는 이번에도 제 남친과 그 모임에 나갔죠. 그런데 그날따라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 남친이 불쑥 수연이에 대해 묻더라고요. 지연아, 수연 씨 미인이고 세련돼 보이는데 왜 아직 남자친구가 없대? 주변에 남자들이 가만 안 둘 것 같은데 신기하네. 라고요. 글쎄,
수연이가 워낙 눈이 높아서 그런가 봐. 나도 한 두어 번 소개해줬는데 별로 수연이 눈에 안 차는가 보더라고. 그래? 그럼 내 친구 준영이 한번 소개해 줄까? 라고 묻는 겁니다. 남친의 가장 친한 친구 2명 중 미혼인 한 친구 말이에요. 준영 씨를? 어, 안 그래도 준영이도 여자 소개 좀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아까 수연 씨 보니까 둘이 꽤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 자기도 알지만 준영이도 홍콩에서 투자 컨설팅하고 일하느라 바빠서 아직 싱글인데. 애가 바빠서 그렇지 능력이나 외모 다 괜찮잖아. 매너도 좋고.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팔은 안으로 굽기는 하는데 사실 남친의 말처럼 준영 씨는 그렇게 외모가 괜찮은 편은 아닙니다. 키도 엄청 작은데 좀 날씬하고 껄렁거리는 외모와 성격이거든요. 여자들이 막 호감을 가질 만한 외모는 솔직히 아닙니다. 물론 능력 좋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맞고요. 저는 그래도 남친의 가장 친한 친구인데 너무 대놓고 거절하는 건 좀 그래서 애둘러 말했죠. 글쎄, 물론 준영 씨도 괜찮은 남자긴 한데 사실 수연이가 외모를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 게다가 좀 진중하고 묵직한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어른 느낌 나는. 가만 지켜보니까 좀 가벼워 보이는 사람은 안 좋아하더라고. 준영 씨가 좀 진중하고 진지한 스타일은 아니잖아. 라며 적당히 애둘러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친은 갑자기 배를 잡고 한참을 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지연아, 너 수연이를 너무 순진하게 보는 거 아니야? 걔는 딱 봐도 얼굴 반반하고 돈 좀 있는 남자면 그냥 확 넘어갈 스타일인데 무슨 진중한 남자 타령이야. 라면서요. 저는 남친의 말에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쳐다봤죠. 수연이를 몇 번이나 봤다고 저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남친은 마치 수연이와 개인적으로도 친한 사이처럼 수연이를 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수연이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모임으로 두세 번 본 게 다잖아. 제가 벙쪄서 쳐다보니까 남친은 약간 아차 싶은지 그러더라고요. 아, 아니, 그렇게 보인다고. 미안해. 자기 친구인데 내가 너무 함부로 말했나? 나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오래 했고 손님들을 많이 봤잖아. 그렇다 보니 보통 얼굴을 보면 성향이나 성격도 어느 정도 유추가 되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보기엔 수연이가 그래 보인다고? 어? 아, 어. 내가 보기엔 전혀 아닌데? 자기가 수연이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소리야. 아, 그래. 그렇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냥 그래 보인다 그거지. 라면서 남친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남친의 반응이 좀 이상하긴 했는데 대수롭지는 않게 생각했어요. 제가 오히려 준영 씨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말을 하니까 발끈해서 수연이를 깠다고 생각했죠. 어쨌든 그 일은 그렇게 지나갔는데 사실 그 후로도 몇 번 수연이를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안 좋은 식으로요. 예를 들어 나는 수연 씨처럼 너무 화려하게 생긴 소위 불려우 같이 생긴 스타일은 딱 질색이다. 너처럼 순하고 강아지상인 여자가 훨씬 더 좋더라. 내 이상형은 바로 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수연이가 한 번씩 거론되었는데 그걸 듣는 저는 남친이 왜 수연이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를 하지? 의아하긴 했지만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였어요. 남친은 지안인 이 친구들과 더 친해지고 싶다면서 저랑 친한 고등학교 동창들을 불러다가 남친 선배가 운영하는 루프탑 바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잘 챙기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때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임에서 저는 몇 가지 이상하고도 깨름직한 점들이 있었죠. 평소 맥주는 입에 대지 않고 위스키나 와인만 고집하던 남친이 맥주만 마시는 수연이의 권유에 못 이기는 척하며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또 이상하게도 남친은 그날따라 화장실을 자주 가면서 자리를 잘 비우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자리를 비울 때면 수연이도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술에 취해 떠들고 노느라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눈치를 챌 수 있었죠. 제 마음속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쎄한 느낌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가장 이상한 건 그 모임 후에 남친은 저에게 수연이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이었어요. 수연이 그 친구는 오늘 가만 보니 성격이 너무 가볍고 생각 없어 보이더라. 내 스타일은 절대 아니다. 결혼은 자기처럼 우아하고 생각 깊은 여자가 최고다. 라는 식으로요.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왜 수연이를 자꾸 언급하나 싶어서 이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수연이에 대한 비정상적인 관심과 집착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의아한 점이 있긴 했지만 큰 문제까지는 아니었고 저희는 구체적으로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서로의 일도 바쁘고 결혼 준비도 해야 했기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죠. 남친은 저희 결혼에 있어도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바쁜 와중에도 결혼 준비에 소홀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남친의 그런 모습이 책임감 있고 헌신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3박 4일 일정으로 중요한 세미나 참석 때문에 부산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남친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더군요. 자기야, 출장 잘 다녀와. 나는 자기가 없어서 너무 허전하겠지만 그래도 자기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게. 보고 싶을 거야. 라고요. 그의 다정한 말에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출장 내내 틈틈이 그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는 늘 제 걱정을 하며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왔죠. 그런데 출장 마지막 날 저녁 호텔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저한테는 한 친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친구 역시 동창 모임에서 자주 보던 친한 친구였죠. 지안아, 너 지금 부산이지? 근데 무슨 일이길래 목소리가 그렇게 다급해? 아니, 그게 내가 뭘 좀 본 것 같아서. 아니, 확실하게 봤어. 근데 이게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 괜찮으면 나중에 서울 올라와서 얼굴 보고 자세히 얘기할까? 라는 겁니다. 친구의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요. 그게 뭔 소리야. 뭘 봤는데 그래. 괜찮으니까 지금 바로 말해줘. 하지만 친구는 좀 망설이다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늘 하플로 유명한 디저트 가게 왔거든? 여기 2층 창가에서 앉아서 친구랑 수다 떨고 있는데 가만히 창밖을 보니까 가게 앞에 네 남친 차가 주차를 하는 거야. 네 남친 차가 좀 특이하잖아. 제 남친 차는 파란색 스포츠카입니다. 따로 튜닝을 했는데 색상이 그냥 파란색이 아니라 좀 독특한 색이라서 바로 눈에 띄는 그런 차였죠. 그렇지. 그 차가 주차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난 너랑 처음에 온 줄 알았거든?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네가 부산으로 출장 간다고 했잖아. 그래서 도연 씨가 일 때문에 여기 왔나 했는데 조수석에서 나 참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수연이가 내리는 거야. 뭐라고? 누구? 수연이? 저는 너무 황당한 기분으로 되물었죠. 그래.
걔가 내리더니 둘이 같이 그 디저트 가게 들어오더라고. 내가 뭘 잘못 봤나 싶어서 1층에 살짝 내려가서 봤다. 그런데 진짜 네 남친이랑 수연이인 거야. 둘이서 디저트 사더니 네 남친이 수연이 허리에 손까지 두르고 기다리는 거야. 그러더니 쇼핑백 챙겨 들고 같이 나가더라. 내가 혹시라도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몇 번이나 다시 봤는데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네 남친이랑 장수연 맞아. 그리고 네 남친 차가 좀 특이한 색이니? 딱 봐도 그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어쩌나 하다가 너한테 전화한 거야. 내가 모른 척 할 순 없잖아. 나도 내가 잘못 본 거였으면 좋겠다. 라는데 저는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친과 수연이가 그렇게 같이 다닌다뇨?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남친이 그동안 수연이를 자꾸 거론했던 게 관심의 표현이라는 걸 깨달은 거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생각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더더욱 둘이서 저 몰래 눈이 맞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친구의 전화를 받게 되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 극심한 충격이 오고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분명 남친은 오늘도 레스토랑에 예약 손님이 너무 많아서 계속 일해야 한다고 너무 피곤하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너무 보고 싶다는 소리도 함께요. 저한테 그렇게 절절한 문자를 보냈던 사람이 왜 제 친구와 함께 평일 대낮에 그러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배신감과 의심,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닐 거야,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라는 신락 같은 희망 사이에서 수없이 갈등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예정보다 일찍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최대한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남자친구를 만났죠.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평소처럼 다정하게 저를 안아주며 말하더군요. 우리 자기 출장 다녀오느라 고생 많았어.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지만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어제 친구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물었죠. 자기야, 어제 하루 종일 바빴지? 예약 손님이 너무 많았다면서? 그렇지. 근데 혹시 점심때 디저트 가게 갔었어? 내 친구 주영이가 어제 거기서 자기 차랑 엄청 비슷한 파란색 스포츠카 봤다고 하네. 그런데 제 물음에도 남친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 계속 레스토랑에 있었는데 주영 씨가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니야? 가만 보니까 내 차랑 비슷한 색깔의 스포츠카도 종종 있던데? 라면서요. 그의 그 천연덕스럽고도 뻔뻔한 거짓말에 속에서 천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친구는 그 파란색 스포츠카에서 분명 제 남친과 수연이를 봤다고 했는데 남친은 당황하지도 않고 자기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일단은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모든 것이 터지고 말았어요. 장수연이 먼저 제게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거든요. 목소리가 뭔가 저에게 할 말이 있는 듯 하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만난 수연이는 저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지안아, 오늘 내가 너한테 아주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보자고 했어. 뭐 길게 질질 끌 거 없이 솔직하고 간단하게 말할게. 너도 눈치는 챘을지 어쨌을진 모르겠지만 나 도연 씨랑 만나. 우리는 서로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이야. 라더군요. 저는 그 바람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고백을 할 줄은 몰랐죠.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니? 도연 씨, 내 약혼자고
우리 3달 뒤면 결혼하려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결혼 날짜 잡은 거지 결혼한 거 아니잖아. 솔직히 남녀 관계에 이런 일 흔한 일이잖아. 도연 씨, 사실 너한테 마음이 완전히 떠났고 당연히 너랑 결혼할 생각도 없대. 그전엔 네가 좋았을지 모르지만 나를 만나고 완전 생각이 바뀌었대. 나도 똑같은 마음이야. 도연 씨 아니면 다른 남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너한테 미안한 마음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막말로 결혼식장 들어가 봐야 안다는 말도 있는데 좀 황당하겠지만 그래도 의연하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너 같으면 약혼남이랑 친구랑 바람났는데 아무렇지 않게 의연하게 받아들여지니? 생각하기 나름이지. 너 나한테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야? 솔직히 도연 씨랑 나랑은 마음 정리 다 됐거든? 근데 도연 씨가 너한테 미안해서 말을 차마 못 꺼내는 것 같더라고. 보기랑 다르게 마음 약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보다 못한 내가 대신 총대 메고 깔끔하게 정리해주러 온 거야. 이미 마음 떠났는데 계속 이런 애매한 관계 유지할 필요도 없잖아.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도연 씨는 이미 내 남자야. 우린 운명이고. 저는 수연이의 말에 정신이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수연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모욕적인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로 나 그렇게 너 좋아하지 않았어.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학창시절에 너 얼마나 존재감 없고 촌스럽고 재미없었냐. 맨날 도서관 구석에 처박혀서 찐따처럼 책이나 보고 꾸밀 줄도 모르고. 나 사실 너 좀 찐따 같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 도연 씨도 아마 그런 너의 순진하고 만만한 면에 잠깐 호기심으로 끌렸던 것 같은데 결국엔 나 같은 여자한테 넘어오잖아. 애초에 너는 도연 씨랑 맞는 여자가 아니야. 그냥 잠깐의 호기심 뭐 그런 거였는데 이제 제자리를 찾은 거지.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할 것도 화낼 것도 없어. 라는 겁니다. 저는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인간적인 모멸감에 휩싸여 아무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 두 사람이 저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친한 친구 중 한 명이라고 믿었던 수연이와 결혼까지 약속했던 도연 씨였는데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정도 것이죠. 장수연은 저더러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깨끗하게 물러나라고 그러더군요. 저는 장수연이 그런 망발을 하는데도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장수연이 떠나고도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도연은 그날 이후로 제 전화를 피했고 제가 보낸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연락두절, 완벽한 잠수를 타버린 것이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는 몹시 화를 내시면서도 그런 파렴치한 놈이랑 결혼까지 가기 전에 본색을 알게 되어서 정말 천만다행이다라며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말도 맞지만 제 마음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지옥 같은 몇 주가 흘렀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이도연의 어머니, 그러니까 한때는 제 예비 시어머니였던 분이었죠. 이미 다 끝난 사이인데 저한테 왜 전화하셨을까 좀 의아했는데요. 그분은 당장 저를 좀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수척하고 피곤한 얼굴로 저를 맞이하시더라고요. 지안아, 얘기 다 들었다. 내가 정말 면목이 없어. 네가 얼마나 상처가 많았니?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헤어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위로해 줄 줄은 몰랐습니다. 도연이 걔가 정신이 어떻게 된 건지
별 이상하고 근본도 없는 애한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더라. 듣자 하니 직업도 변변찮고 집안도 볼품없고 직접 만나보니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거야. 아니 그런 애를 떡하니 데리고 와서는 당장 올가을에 결혼하겠다고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으니 내가 속이 터져서 하루도 편히 잠을 잘 수가 없다. 나는 너처럼 이렇게 반듯하고 똑똑한 며느리 다시는 못 얻을 것 같은데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쩌자고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막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 하셨기에 저도 마음이 조금 달래졌죠. 어머님은 저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고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연이 여기까지여서 그랬던 것 같다고요. 제 모습에 어머님은 제가 아까우셨던 것 같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배신까지 했는데도 제가 의연하고 꿋꿋하게 받아들이고 넘기려는 모습을 보고 저 같은 애가 정말 진국인데 자기 아들이 뭘 잘못 먹어도 한참 잘못 먹은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오히려 만나고 나서 더 장수연이 납득이 안 된 모양이셨습니다. 어머님을 뵙고 며칠 지나지 않아 장수연에게서 격앙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야, 너 우리 어머님 왜 만나? 이제 다 끝난 사이인데 왜 만나고 어머님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다닌 거야? 어머님이 나보고 네 발끝에 때만도 못하다고 결혼 절대 허락 못하신다고 난리치더라. 게다가 도연 씨한테도 너랑 결혼할 거 아니면 집이고 뭐고 한 푼도 안 주실 거라고 했다는데 너 보이는 거랑 다르게 엄청 음흉하고 교활하다. 이제 와서 어머님 만나서 나이간질하고 다니면 도연 씨가 너한테 돌아간대? 어디서 쌍년짓 하고 다녀? 그러면서 난리치는 겁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데 오히려 우습더라고요. 난 어머님한테 보자고 한 적 없어. 어머님이 나 보자고 했고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어머님이 네가 너무 상스럽고 천박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오히려 하소연하시더라. 그리고 내가 너무 아까우시대. 어쩌다가 너 같은 거에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너랑은 결혼 절대 안 시킬 거라고 그러시던데 나랑은 상관없이 네가 너무너무 싫어서 아들이랑 결혼 못 시키시겠대. 근데 어따 대고 나한테 화풀이야? 나한테 이 난리치지 말고 어머님한테 알랑방구 껴보던가 아니면 부모님이 반대하든 말든 이도연하고 알아서 살림 차리고 살던가. 참, 이도연은 레스토랑 열 때 돈이 많이 들어서 부모님이 도움 안 주시면 결혼 비용은 절대 없다고 하던데. 이도연이랑 네가 사는 원룸에서 신혼생활 시작해봐. 나한테 전화해서 난리치지 말고 이도연 부모님한테 잘 보일 궁리나 하던가. 제 말에 장수연은 대답도 못하고 씩씩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였습니다. 장수연이 또 전화가 왔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박지안, 너 우리 어머님 포섭해서 도연씨 마음 돌리라는 생각은 이제 접는 게 좋을 거다. 라고요. 저는 이제 짜증나더라고요. 뭔 개소리야. 약혼 앞두고 약혼녀 친구랑 바람나는 이 도연 같은 쓰레기 이제 관심도 없어.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나도 앞으로 나한테 전화할 일 없어. 다만 그냥 네가 이것만 알아두라고. 내가 뭘 알아야 되는데? 나 임신했어. 이도연 부모님도 이제 나 인정해야 돼. 내가 손주를 임신했다는데 어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어머님 만나서 수작 부리는지 그만해. 이젠 빼도 박도 못하게 내가 그 집 며느리 될 거니까. 그런데 저는 장수연의 그 말을 듣는 순간 폭포수처럼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수연아, 너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임신을 했어. 와, 임신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이도연이 애 아빠가 되겠구나. 제가 갑자기 막 웃으며 축하를 하니까 장수연도 황당해 하더라고요. 왜 웃어? 왜 웃긴. 진심으로 축하해서 하는 소리야.
그래, 얼른 이도현 부모님한테도 알려드려. 너 며느리로 절대 인정 못한다고 했는데 네가 임신했다고 하면 얼마나 쌍수 들고 반기시겠니? 당장 이도현이랑 이도현 부모님께 말씀드려. 알았지? 제 반응이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었는지 장수연은 어이없어 하더니 그냥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도 어이없는 현실에 웃음이 비죽비죽 새어나왔죠. 손 하나 안 대고도 그들은 알아서 자멸의 길을 선택했으니까요. 몇 주 뒤 다른 친구를 통해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장수연은 초음파 사진을 고이 챙겨들고 이도현네 부모님을 뵈러 갔다고 하더군요. 이도현도 그때까지 장수연의 임신 사실은 모르고 그저 결혼 허락해달라고 가자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장수연이 초음파 사진을 꺼내면서 임신 사실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장수연이 그걸 밝히면 이도현도 몹시 기뻐하고 이도현 부모님도 환영할 줄 알았겠죠. 하지만 거실은 싸늘하다 못해 거의 살얼음판 같은 침묵만이 무겁게 감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장수연은 자기 생각과 다른 분위기에 당황한 모양인데 이도현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그 초음파 사진 찢어버렸대요. 그러면서 너 미쳤냐고 했답니다. 네, 장수연은 몰랐겠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선천적인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남자라는 것을요. 이도현은 아기 때부터 고환 쪽에 문제가 있었고 정상적인 정자 생성이 안 된다고 진작에 판정을 받았대요. 이도현은 사실 딩크라기보다 애초에 임신 능력이 없었던 게 맞고 저는 자발적인 딩크였습니다. 어쨌든 저에게도 그 얘기를 했고 저는 아이 없는 결혼 생활을 원했기 때문에 이도현이 무정자증이라도 상관없다고 했죠. 시부모님도 저를 유난히 반겼던 이유가 이런 것에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생식 능력이 없는데 제가 상관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수연은 임신시킬 수 없는 남자의 아이를 가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신나서 임신했다고 저한테 떠들어대니 제가 안 웃고 배기겠나요? 이도현은 장수연의 임신 소식에 이성을 잃고 장수연에게 쌍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부모님도 당장 꺼지라고 했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장수연은 왜 이러냐고 했고 그 자리에서 이도현이 자기는 선천적인 무정자증인데 도대체 누구 애를 임신한 거냐고 그랬대요. 이도현의 말에 장수연은 아차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도현은 자기랑 결혼 약속해놓고 다른 남자들이랑 뒹굴고 다닌 거냐면서 게다가 다른 놈 애를 나더러 키우라고 하는 거냐고 노발대발 난리를 쳤다더군요. 시부모님은 꼴도 보기 싫으니 다 나가라고 하셨다고요. 그렇게 장수연과 이도현은 서로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부으며 그렇게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운명이니 뭐니 그 난리를 칠 땐 언제고 그 헤어짐이 참 추악하고 더럽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기고 기가 막힌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바람은 장수연만 핀 게 아니었습니다. 이도현도 장수연 말고 또 바람 피는 여자가 따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사귈 때 이상하게도 이도현은 연락도 많이 하고 약속도 많다고 했잖아요. 저한테는 비즈니스 때문이라면서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고 다닌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수연 말고도 바람 피는 상대가 있었던 거죠. 이도현의 헤어짐에 앙심을 품은 장수연이 그 사실을 알아냈고 이도현의 문어발 연애에 대한 폭로글을 올린 모양이었습니다. 모 레스토랑의 셰프의 추잡한 사생활이라는 내용으로요. 그 일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이도현은 장수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도현 부모님은 이도현에게 너무 큰 실망이라며 등을 돌리고 의절까지 선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두 사람은 그렇게 처절하고도 완벽하게 파탄이 난 거죠.
장수연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놓고 사기 결혼을 하려 했다는 소문이 다 퍼졌고 이도연 역시 약혼녀 놔두고 2명, 3명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다 퍼져서 개망신을 톡톡히 당했습니다. 운영하던 레스토랑마저 평판이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들이 손잡고 날아갔다고 하던데 얼마나 우습고 고소하던지요. 친구든 애인이든 사람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에게는 전화위복이 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 인간들이 제 인생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나중에 더 큰 피해로 돌아왔을지 모르니까요.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자신들이 만든 그 지옥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쓰레기를 걸러낸 전화위복 같은 사건이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다 훌훌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결혼은 파토났지만 제가 좋아하는 블로그 열심히 하고 취미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상상 초월의 다양한 인간 군상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살면서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인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그 최악의 인간을 제 결혼 생활을 통해 겪어야 했어요. 오늘 제가 익명의 힘을 빌려 풀어놓으려는 이야기는요. 어쩌면 흔한 막장 드라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이야기일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번역 일은 꾸준히 들어오는 편이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27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는데요. 갑작스러운 산업재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거죠. 너무 허무하게 또 갑자기 저희 곁을 떠나셨기에 저희 가족은 너무나 큰 슬픔과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빈자리와 함께 산재 및 보험 보상금으로 나온 약 2억 원의 돈이 있었습니다. 저나 엄마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더군요. 그때 마침 살고 계시던 낡은 아파트에 재개발이 있었는데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신축 분양권을 받자고 의논을 하셨었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와 엄마가 계획하셨던 대로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되셨고 보상금으로 입주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아파트는 주변 입지가 좋아서 투자도 활발하고 인기가 많은 곳이었죠. 아파트 사면 아파트값 오르는 건 시간 문제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던 곳입니다. 완공 후 입주까지는 3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었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친가 쪽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 엄마를 향해 모진 말을 해대는 겁니다. 남편 잡아먹고 팔자 폈다. 죽은 사람은 불쌍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보상금은 우리한테도 좀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인간 이하의 말들을 서슴없이 해대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친척은 아파트 분양권 팔아서 자기 사업 자금을 대라며 밤 늦게까지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평생 온화하시고 화도 잘 안 내시던 저희 엄마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저희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에 이어 주변 사람들의 모진 비난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으셨고 결국 우울증까지 앓으셨습니다. 한동안은 병원 말고는 바깥 출입을 못하실 정도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셨죠.
그걸 지켜보는 저도 얼마나 가슴 아프고 또 화나던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결국 가장 슬프고 힘든 건 엄마와 저인데 주변 친척들이 이제 와서 마음대로 찢고 떠드는 소리들이 너무 힘들고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결국 내가 이 아파트 가지고 있어봤자 뭐하겠니? 분양권 팔아서 너희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는 그냥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서 살련다 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저와 오빠에게 돈을 나눠주고 시골로 내려가시려 한 거죠. 하지만 저와 오빠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깊어지는 우울증을 생각해서라도 도저히 엄마를 홀로 시골에 보내드릴 수는 없었거든요. 저희는 엄마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엄마가 받아도 되는 거라면서 설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 아파트가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고 보안도 철저하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엄마 혼자 지내시기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인데다 주변에는 공원도 있어서 산책하시기에도 좋았거든요. 우울증이 있으신 엄마께는 그런 환경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엄마는 나중에 완공이 되면 그 아파트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 시부모님들도 저희 엄마를 무척 걱정해 주셨죠. 어머니가 홀로 되셨으니 제가 장년호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어머님 외롭지 않게 잘 챙겨드리라고 신신당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들의 그 따뜻한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결혼 생활에 가장 큰 골칫거리가 있었는데요. 아니, 골칫거리 정도가 아니라 시한폭탄과도 같았던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남편의 누나, 즉 신우였습니다. 들어보니 신우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돈 욕심이 많고 허영심이 강하다고 했죠. 고등학생 때부터 부모님께는 독서실 간다고 해놓고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었고 그 돈을 전부 자신을 꾸미는데 썼다고 합니다. 옷이나 가방, 화장품 같은 것들로 말이죠. 학업에는 전혀 뜻이 없어 결국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살 때부터 집을 나와 독립해서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았다고 하더군요. 저랑 남편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인데 유튜버가 되겠다며 방송 장비를 사달라고 조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중고 장비를 겨우 마련해 주셨는데 구독자 수는 2자리를 넘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열심히 안 했고요. 그러다가 결국 몇 달 만에 장비는 중고로 팔아 용돈으로 써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는 SNS 인플루언서 마켓을 한다며 또 물건 사입할 돈을 빌려가서는 그것도 얼마 못 가 흐지부지 접었다고 들었습니다. 끈기라고는 약에 쓸래도 없는 성격 탓이었죠. 제대로 된 직업 한번 가져본 적 없이 늘 불안정하게 지내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한없이 뒤처진다고 느꼈던 모양입니다. 번듯한 직장을 가진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요. 이는 신우이의 마음속에 깊은 자격지심과 뒤틀린 질투심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 신우는 변변한 직업도 모아둔 돈도 없이 나이만 먹었어요. 그리고 거의 떠밀리듯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경제적으로도 그리 안정적이지 못한 남자와 서둘러 결혼하더라고요. 게다가 그나마 시댁에서 간신히 보태준 결혼자금 3천만 원이 있었는데요. 그 돈을 결혼자금으로 안 쓰고 몰래 따로 들고 있다가 1년도 안 돼서 전부 까먹었다고 했습니다. 주식 투자니 뭐니 하면서요. 그래서 도시 외곽의 허름한 빌라 전세를 겨우 구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다 자초한 일임에도 신우는 이런 암담한 현실에 대한 불만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허영심과 사치가 심한 사람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으니 그 갭이 얼마나 컸겠나요. 신우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고 늘 징징거리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화풀이를 엉뚱하게도 저에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한테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을 느꼈던 건진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사소한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기 일쑤였거든요. 한 번은 시댁 가족 모임에 제가 원피스를 입고 갔는데요. 저희 엄마가 큰맘 먹고 사주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올케, 요즘 돈 좀 버나봐? 아니면 친정에서 팍팍 밀어주나? 옷 입는 게 아주 그냥 청담동 사모님 뺨치네? 굳이 그런 옷 입고 시댁에 오는 이유가 뭐야? 괜히 우리 가족들 기죽게 하려는 거야? 라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립니다. 제가 시댁 식구들 기죽게 하려는 이유가 뭐가 있으며 또 기죽을 정도의 고가의 옷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신우는 저를 보고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큰맘 먹고 제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70만 원짜리 국산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을 하나 산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 명품 이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그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지만 가격이 가격인지라 한참 고민했고 돈을 모아서 샀던 거죠. 그렇게 산 가방은 평소에 늘 들고 다녔고요. 그리고 역시나 그 가방을 들고 시댁에 갔더니 신우이가 그걸 본 겁니다. 가격이 얼마냐고 자꾸 물어봤고 가격을 말해주니 막 놀라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세상에 나보다 나이도 어린 올케가 저런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네. 나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 나는 들만한 가방도 하나도 없고 진짜 속상하다. 라며 막 툴툴거리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신우는 자기 기분이 상하면 저런 식으로 난리를 쳐서 즐거워야 할 명절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놓기도 했죠. 남편과 시부모님은 그런 신우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저더러 그러시는 겁니다. 지수야, 앞으로는 그거 우리 집에 들고 오지 마라. 혜진이 속상해하니까. 라면서요. 소위 명품 브랜드 가방도 아니고 또 설령 그렇다 한들 제 가방 가지고 이렇게 할 일인가요? 신우를 나무라지는 못하실 망정 저한테 뭐라고 하시니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신우는 워낙 자격지심도 심하고 성격도 이상하다 보니 시댁 식구들도 어지간하면 신우를 안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오냐 오냐 넘어가주는 것 같았죠. 그런 행동이 더 신우의 행동을 이상하게 만들었지만요. 하여튼 저는 저의 신우만큼 열등감에 자격지심이 가득하고 꽈배기 마냥 꼬인 사람은 살면서 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신우네 빌라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했어요. 이사를 가야 하는데 당장 이사 자금 2천만 원이 부족하다며 저희에게 손을 벌리려고 했죠. 남편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자기야, 누나가 지금 전세금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운가 봐. 우리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을까? 그래도 하나뿐인 누나인데 우리가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신우의 그동안의 행실을 익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돈을 빌려주면 돈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돈을 요구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저희도 돈이 남아도는 게 아니고 돈도 안 갚을 게 뻔한데 2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신우에게 빌려줄 순 없었죠. 여보,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아. 형님이 돈벌이가 정확히 있으셔서 무조건 갚으실 것도 아니고 막연히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도 돈이 막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곧 아기 가질 준비해야 하잖아. 형님한테까지 빌려드릴 돈은 없어. 라고요.
결국 신우는 시부모님께 손을 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저와 남편에게 섭섭해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남매 간에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냐? 그러게, 누나가 저렇게 힘들어 하는데 너희는 나 몰라라 하니? 라면서요. 저희라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형제라고 해도 신우한테 무조건 돈을 빌려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희한테 섭섭해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신우까지도 돈을 빌려주지 않은 제게 분노를 쏟아내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무식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요. 어느 날 저녁 느닷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악을 썼습니다. 야,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니네 친정 잘 살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굴 수가 있어? 다른 것도 아니고 집 때문에 돈 좀 빌려달라는데 그걸 이렇게 쌩까? 너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받은 보상금이랑 보험금도 있다며. 그런 돈은 다 어디다 꽁꽁 숨겨놓고 시댁 식구들한테 이렇게 인색하게 굴어? 넌 인정머리도 없니? 막말을 퍼부으면서 혼자 흥분해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자기 돈 안 빌려줬다고 저희 아버지 보험금, 보상금 얘기까지 들먹이나요? 가만 생각해보면 신우가 저한테 저렇게 열폭하는 것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보상금 얘기 나왔을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돈인데 그걸 부러워하고 저한테 열폭을 한다는 게요. 신우는 일반적인 정신으론 이해가 안 되는 미친 인간입니다. 하여튼 지한테 돈 안 빌려줬다고 저희 집 찾아와서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저라고 참겠나요? 저 역시 너무 열받아서 싸우게 됐고 결국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큰 다툼으로 번졌어요. 남편이 말려서 겨우 끝났습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보상금 받은 거랑 쥐가 뭔 상관이 있다고 저렇게 말을 하는지. 게다가 제가 지 올케라도 돈을 빌려줘야 될 의무라도 있나요? 사고회로가 생각할수록 너무 이기적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 저는 신우에게 완전 학을 뗐고 2번 다시 얼굴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관계를 끊은 거죠. 신우랑 안 보고 사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일 이후로 더 이상 신우와 그 어떤 것도 엮이고 싶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시모는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와서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임신한 사람인데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가족인데 이렇게 지내는 거 좋지 않다. 다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잘 지내야 하지 않겠니? 라면서요. 저는 그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마지못해 신우에게 먼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지긴 하지만 그래도 임신 축하 인사를 건넸고 신우도 형식적으로나마 그때 일을 저에게 사과도 했습니다. 그렇게 철천지 원수 같던 불편한 관계는 잠시나마 봉합이 되는 듯 했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나요? 임신하고 나서 신우의 미친 행동은 더욱더 심해졌거든요. 신우는 입덧이 끝나자마자 온갖 음식 타령을 해대며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올케, 내가 요즘 입덧 때문에 통 먹지를 못했는데 백화점 식품관에서 파는 애플망고가 먹고 싶네. 그거 한 박스만 좀 사다 주면 안 될까? 우리 대박이가 먹고 싶다고 뱃속에서 아우성을 치는데 어쩌겠어. 그리고 이거 그냥 먹는 거 아니고 컨텐츠도 찍을 거야. 임산부 먹방으로. 올케, 나 샤인머스켓 아니면 속이 메스꺼워서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아. 당도 높고 알 굵은 걸로 한 박스만 좀 부탁할게. 우리 대박이 좋은 것만 먹여야지. 그러는 겁니다. 제가 자기 남편도 아니고 왜 저한테 자꾸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 남편에게 너네 누나 좀 말려보라고 말을 해도 누나 임신했으니 좀 이해해줘라. 나한테도 그렇게 부탁한다. 자기도 좀 너그럽게 봐줘라. 그런 식입니다. 먹는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아예 특정 브랜드의 고가 유모차와 카시트도 거론하더라고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요. 옳게. 내가 인터넷으로 좀 알아봤는데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 카시트가 제일 인기래. 육아는 템빨이라고 하잖아.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안전하다는데 올케가 조카 첫 선물로 이거 뽑아주면 안 될까? 우리가 지금 형편이 이래서 도저히 엄두도 못 내. 올케는 그래도 돈도 잘 벌고 친정도 괜찮으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치? 나중에 유튜브에 조카 바보 올케의 통 큰 선물 이렇게 올릴게. 하지만 제가 과일은 몇 번 사줬어도 그렇게 고가의 물건들까지 해달라는 대로 선뜻 결제해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내켜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맡겨놓은 것처럼 해달라 그러는데 더 해주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더니 신우는 또다시 저에게 앙심을 품은 것 같았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에 저를 저격했거든요. 돈도 많은 인간이 불쌍한 조카 선물 하나 제대로 못 해주냐. 돈 아껴서 혼자 다 처먹어라. 라는 식으로요. 정말이지 인간의 뻔뻔함은 어디까지일까 싶더군요. 저는 당장이라도 신우와의 관계를 끊고 싶었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의 압박과 등살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불편하고 위태로운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도 그때까지는 이 결혼 생활을 쪽낼 생각까진 없었으니 속으로 참고 또 참은 거죠. 뭔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도 남편과 저의 직접적인 불안은 아니었기에 계속 참았던 것 같습니다. 신우만 아니면 남편과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제 결혼 생활은 신우 때문에 쫑이 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정말이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터지고야 말았거든요. 시간이 흘러 친정엄마의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신우의 배도 꽤 많이 불러왔었죠. 그런데 신우가 갑자기 저희 엄마 아파트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엄마 아파트의 시세부터 시작해서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 심지어는 한 달 관리비가 얼마인지까지 꼬치꼬치 캐묻는 겁니다. 저는 대답은 해주면서도 신우가 그걸 왜 궁금해할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형님, 왜 그렇게 궁금하세요? 왜긴, 나도 거기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렇지. 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당연히 가족이니 신우의 경제적인 상황을 아는데 어떻게 들어온다는 거지? 의아하더라고요. 하지만 신우는 자기도 그 아파트에서 꼭 살 거라고 혼자서 막 좋아하더라고요. 혹시 심해부님이나 형님네 시댁에서 돈을 좀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그럴 리가 있어? 우리 시댁은 돈도 없는 주제에 시부모 행세만 하려는 꼬장꼬장한 노인네 둘밖에 없어. 내 남편도 돈이 어딨니? 근데 어떻게... 가려고 하면 다 갈 수 있지. 어쨌든 나는 우리 대박이 거기서 키우고 싶어. 막 그러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못 가는데 어떻게 간다는 거지? 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주 기가 막힌 일을 당해야 했죠. 그날은 저희 집에 친정 식구들을 다 초대했던 날이었습니다. 오빠네도 놀러 왔죠. 그런데 정말 뜬금없게도 신우가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예요. 신우가 여길 왜 왔지 싶어서 황당한데 저희 엄마가 그래도 신우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서 들어오라고 하라더군요. 저는 일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아, 오랜만이네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습니다. 그러면서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는 좀 의아했는데 나중에 보니 남편에게서 저희 친정 식구들 와 있다는 걸 다 듣고 일부러 온 거더라고요. 남편도 한통속이었던 거죠. 하여튼 신우는 눈치 없이 저희 친정 식구들 사이에서 과일도 먹고 차도 마시고 앉아 있었는데 그러던 중 저희 엄마한테 기가 막힌 소리를 갑자기 하는 겁니다. 차, 사돈 어르신 이사 축하드려요. 거기 너무 좋다던데. 그 말에 저희 엄마는 멋쩍게 고맙다며 웃으시더라고요. 고마워요. 근데요, 사돈어른. 혼자 사시기에는 28평이면 좀 크지 않나요? 방도 하나만 쓰시면 될 텐데 빈 방 때문에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는데 곧이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안 그래도 사돈어른께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부탁이요? 네,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임신 중이잖아요. 2달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제 아이 낳고 두 돌 때까지만 딱 2년만 사돈 어르신 댁이랑 저희 집이랑 서로 바꿔서 살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사는 곳이 어르신 혼자 지내기엔 조용하고 아담하고 딱 좋거든요. 저는 이제 곧 갓난아기가 태어나니까 새 아파트에서 아이 키우면서 살고 싶기도 하고 사실 사돈 어르신은 혼자 사실 건데 굳이 아파트에서 그렇게 사실 필요 없으시지 않나 싶어서요. 라는 겁니다. 그 황당무계하고도 뻔뻔하기 짝이 없는 소리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빠네도 입이 떡 벌어졌죠.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서인지 어처구니가 없어서 멍해지더라고요. 제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렇다고 누나의 말을 제지도 하지 않고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신우의 헛소리에 친정오빠 내외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까지 터뜨렸는데 그걸 듣고 있는 저는 기막히다 못해 너무 창피한 겁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최대한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지금 그 말씀 진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장난이시죠? 장난이라니, 내가 장난을 왜 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저희 엄마가 왜 새 아파트 놔두고 형님네 그 낡은 빌라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묻자 신우이는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 표정을 180도 싹 바꾸더니 눈물까지 글썽이며 애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무슨 연극 찍는 줄 알았어요. 그 급격한 태도 변화가 기가 막히고 기괴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옳게. 내가 무슨 큰 욕심 부리는 거 아니잖아. 그냥 우리 대박이 뱃속에 우리 아기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에서 유모차도 못 내리는데 애를 어떻게 키워. 게다가 그 빌라 겨울에는 외풍이 너무 심하고 여름에는 찜통이라 애 키울 수 있는 데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그런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와. 올케는 아직 아기가 없어서 이런 엄마 심정 잘 모르겠지만 나도 우리 대박이 좋은 환경에서 한번 키워보고 싶단 말이야. 솔직히 사돈 어르신 혼자 사시는데 굳이 그렇게 크고 좋은 아파트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좀 양보해 주시면 좋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애 때문에 그런 건데. 남도 아니고 다 같은 한 가족 아니야? 사돈 어른 딱 2년만, 아니 1년만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마음을 곱게 써야 노년에도 더 복 받으실 거예요. 제가 사돈 어른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 올리고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네? 그러는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부탁이라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그 와중에도 가만히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자기 누나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는데 동생이란 놈은 누나 입을 틀어막고 화를 내도 뭐할 판에
오히려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겁니다. 저희 엄마도 너무 당황해 하시면서 곤혹스러워 하시고요. 저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벌떡 일어나서 헛소리를 해대고 있는 신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만 나가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이거 안 놔? 그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저희 엄마가 형님하고 왜 집을 바꿔줘야 돼요? 형님이 저희 엄마랑 무슨 사이고 저희 엄마한테 뭘 해주셨다고요? 설령 바꿔주신다고 해도 제가 싫어요. 저희 엄마가 왜 형님 때문에 그 빌라 가서 개고생하면서 살아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좀 하시고 나가세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누나 팔을... 너네 누나가 정신 나간 소리 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뭐? 정신 나간 소리? 그럼 이게 정신 나간 소리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뭐해? 네 누나 나가라고 안 하고. 저는 당장 나가라고 소리 질렀고 신우와 제 사이에 순식간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가족들이 급히 저희를 말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났는데 신우는 그 와중에 임신한 사람한테 이러냐며 제 어깨를 거칠게 밀고는 악을 지르는 겁니다. 야, 뭐가 말이 안 되는데 가족끼리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이거 완전 깡패 아니야. 내가 그래도 네 신우인데 이따위로 나와? 신우면 뭐? 나도 진짜 도저히 못 참겠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우리 엄마가 왜 너를 도와야 되는데? 뭐? 이게 진짜 막 나가네? 너 말 다 했냐? 아니, 하고 싶은 말 잔뜩 있는데 참는 거야. 참지 말고 어디 해봐. 너는 나이를 어디로 처먹고 가족들한테 매번 패나 끼치면서 사냐? 뭐? 우리 엄마랑 집을 바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네가 생각해도 미친 거 같지 않니? 너 같으면 그렇게 해주겠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애까지 있다면서 그 정신머리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저도 그동안 참던 게 터져서 완전 악을 썼죠. 그랬더니 신우도 눈이 돌아서 색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 미친년이 뭐라는 거야? 야, 이 나쁜 년아. 너나 너네 엄마는 너네 아빠 목숨값으로 공돈 받은 거 아니야. 그렇게 공돈 얻었으면 가족끼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지내야지. 신우는 골방에서 애 키운다는데 불쌍하지도 않니? 너는 인정머리도 없어. 그따위 마음가짐으로 너는 절대 안 생길 거다. 너 같은 건 애초에 우리 집안에 시집도 오지 말았어야 했어. 집구석에 처박혀서 글이나 끄적이는 주제. 뭘 한다고 나서서 짓거려? 그녀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저주와 악담은 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누나 제발 그만해 라며 신우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신우이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신우 입에서 저희 아빠 목숨값 어쩌고 하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감히 지가 뭔데 우리 아빠의 그 슬픈 죽음을 목숨값이라 칭하며 우리 엄마랑 나를 모욕하나 싶더라고요. 신우의 그 악담에 저도 더 이상은 제 안의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앞에 있던 주스를 신우의 얼굴에 확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서 꺼지라고 했죠. 그랬더니 신우가 제 머리채를 잡으며 달려들었고 저와 신우는 삽시간에 엉겨붙어서 싸우게 되었죠. 그 와중에 저는 신우의 싸대기를 있는 힘껏 날렸고 싸대기를 맞은 신우도 눈이 뒤집혀서 저한테 달려들려고 하더라고요. 다른 가족들이 겨우 뜯어말렸고 신우는 저한테 폭행으로 고소하네 어쩌네 가만 안 두네 쌍욕을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한다고 했죠. 남편은 그 와중에도 저한테 임신한 자기 누나를 때렸다고 거품 물길래 남편에게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친 너네 누나 더 이상은 감당 못하겠다고요. 그날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그 후 신우는 저를 고소했고 저 역시도 신우를 고소했습니다. 어쨌든 신우가 먼저 제 머리채 잡고 폭행을 저질렀으니까요. 결국 경찰에서는 서로 크게 다치진 않았고 쌍방이니 합의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모는 제게 전화를 걸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임신한 사람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때리느냐, 네가 제정신이냐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받아쳤죠.
제 부모님을 모욕하고 저희 엄마 집까지 빼앗으려는데 제가 그럼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으라는 말씀이세요? 임신한 게 벼슬인가요? 임신했으면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냐고요. 저는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조금도 후회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바로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지네 누나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 자기가 나서야 되는데 바보같이 가만히 있는 모습에 온 정이 다 떨어졌죠. 게다가 애초에 신우한테 저희 친정 식구들 와 있는 거 알려준 사람도 남편이고요. 그렇게 저는 신우가 이혼 유책의 큰 원인이었다고 주장했고 신우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도 걸었습니다. 제가 이혼 소송도 하고 위자료 소송도 하니 그제야 시부모님과 남편은 연락와서 이혼하지 말자고 앞으로 신우랑 안 보고 살게 할 테니 이혼은 말자면서 저를 붙잡았는데 저는 더 이상은 진절머리가 나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했죠. 결국 저는 거의 1년간의 소송 끝에 이혼을 했고 작지만 위자료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끝을 내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신우의 문제였지만 남편 역시도 잘한 게 없었고 내가 이혼하지 않는 이상은 신우의 그 미친 짓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을 했고 저는 엄마와 함께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 신우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아주 가관이더군요. 저랑 이혼하는 문제 때문에 신우와 남편과의 사이도 완전히 틀어졌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누나 때문에 자기가 이혼했다고 생각해서 누나에 대한 원망이 엄청 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본인도 반감만 하고 남일인 척 굴었던 게 제일 컸는데요. 그런데 웃긴 일은 따로 있더라고요. 신우네 남편이 돈 문제를 일으켜서 그나마 있던 전세자금까지 날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던 집 정리하고 본인 시댁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괴팍한 노인네만 있다고 욕했던 그 시댁으로요. 그런데 신우네 시부모님도 신우만큼이나 성격이 이상하고 못된 분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거기 살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 시부모님과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다가 결국 이혼 얘기 오간다고 하더라고요. 애도 안 데리고 올 거라고 했대요. 애를 위해서 우리 엄마 집까지 내놔라 하던 인간이 결국 애도 놔두고 이혼하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는데 와, 끝까지 답도 없는 인간이구나 싶었죠.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속에서 천불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그날 신우 머리채 잡고 싸대기 제대로 한 방 날린 게 차라리 속 시원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지긋지긋하고도 끔찍했던 과거와는 완전히 안녕을 고했습니다.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미친 신우와 남일인 양 반가만 했던 남편. 제가 이혼하지 않고 넘어갔더라면 계속 속 끓이고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마음 먹고 그 인간들을 제 인생에서 끊어내니 더 이상 엮일 일도 없고 이렇게 속 시원하고 편할 수가 없네요. 살면서 그런 미친 인간하고 안 엮이는 게 제일 베스트지만 엮인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끊어내는 게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희 엄마 잘 모시고 잘 지내려고 해요. 아빠 돌아가신 데다 주변 사람들이 못 살게 굴어서 더 힘들었던 저희 엄마. 제가 많이 보듬어드리고 지켜드리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